자, 아우디의 A7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도 스포츠 쿠페라고 하는 형태를 조금 자리 잡게 만든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또 하나의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메르세데스 벤츠 CLS 클래스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차와 함께 이 차 아우디의 A7 역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에 안착을 시킨 성공적인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7이라고 하는 차는 굉장히 스포티한 성격과 스포티한 디자인, 스포티한 성능을 발휘를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7이 전동화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우디의 A7 55TFSI e-quattro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아우디의 A7, 그 중에서도 55TFSI e-quattro라고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 편에 해당을 하죠. A7이라고 하는 차는 고성능 버전인 S7, 초고성능 버전인 RS7까지 3개의 라인업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준대형에 가까운 굉장히 큼직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쿠페와 같은 굉장히 세련되고 매끄러운 라인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그에 준하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런 디자인, 실루엣과 매치가 잘 되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었죠. 아우디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A7이 좋은 차였다는 것들은 특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마니아분들이라면 딱히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로 남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세대명경 모델을 꾸준하게 출시를 하는 그런 효자 같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7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돌아왔다? 글쎄요, 저는 걱정도 조금 되기는 했어요. 솔직한 말로 A7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은 분명 엔진은 작게 만들었을 텐데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성능들을 잘 발휘를 해줄까? 라는 건 말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매끄럽고 세련되고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잘 가져가고 있는데, 이 A7 OTFSI e-quattro, 조금 기니까 그냥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할게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S라인이라고 하는 S7과 비슷한 이런 디자인들을 가져가고 있는 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A7의 굉장히 멋진 디자인,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는 e-tron GT를 연상을 시키는 그런 디자인들이 잘 녹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차는 꽤 잘 달릴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꽤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거기에다가 아우디는 흔히 말해서 조명 맛집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조명 맛집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다이나믹 LED가 적용되어 있는 헤드램프라든가 그런 모습들도 고스란히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A7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A7이라고 하는 차는 굉장히 멋지고 쿠페 같은 실루엣을 갖고 있는 4도어의 굉장히 특이한 차입니다.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 별명들처럼 이 차의 전체 높이는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매끄럽고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굉장히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을 갖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잘 달리고 싶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S라인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고급 모델인가 고성능 모델인가 라고 하는 느낌들은 잘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저 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플한 은색 컬러에, 가장 기본적인 컬러에 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휠의 크기 역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20인치 휠이 앞바퀴에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에 나오는 차들을 보게 됐을 때 뭐 21인치 휠, 22인치 휠 뭐 이런 것들도 장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A7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 휠이 장착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기아의 EV9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휠 혹은 19인치 휠 이렇게 상당히 큰 사이즈의 휠이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7이 정말 고성능에 잘 달리는 차라며 EV9이 대단한 거야? 아니면 A7이 그저 그런 차가 된 거야? 뭐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A7이라고 하는 차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이번에 이 차는 시승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 차는 여전히 굉장히 잘 달리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A7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돼도, 전동화가 돼도 여전히 A7이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됐다고 해서 크게 차이점이 생긴 것들은 아닙니다. 뭐 이제 운전석 뒤쪽에 완속으로 충전할 수가 있는 충전 포트가 더 장착이 됐고, 있다가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쪽에 배기구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범퍼 안쪽으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 점들,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완속 충전 포트기는 하지만 충전 포트가 더 추가로 장착이 됐다라는 것 정도로 기존의 A7과 이 A7 PHEV 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모습도 마찬가지고 옆모습도 마찬가지고 뒷모습도 마찬가지고 겉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기존의 A7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들이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PHEV라는 점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배기구가 숨겨져 있다거나 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결코 무시할 만한 성능을 갖고 있는 차는 아닙니다. 외관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S 패키지, S라인 패키지라는 것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 외에도 이렇게 55 TFSI E-쿼트로라고 하는 상당히 긴 이름의 별칭을 트렁크에다가 부착을 해놨다는 거에서 그런 점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55라는 게 사실 이 차가 발휘를 하는 토크가 어느 정도인가,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을 해주는 아우디 나름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쪽에다가 표기를 해줬는데, 그러기에는 뒤쪽에 사실 조금 밋밋한 그런 감각들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기구를 숨겨둔다거나 뭐 겉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기구가 밖으로 뚫려 있는 것보다는 범퍼 안쪽에 히든 타입으로 숨겨둔 그런 형태를 최근에 많이 취하고는 있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그런 포인트들까지 다 숨겨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숫자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차는 생각보다는 꽤 강력한 그런 출력들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차의 포인트인 거죠. 가장 큰 점은 역시 트렁크 공간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기존의 A7 같은 경우에도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는 트렁크가 안쪽으로 깊고, 그 덕분에 트렁크의 공간도 생각보다는 넓은 편에 해당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 때문이에요. 보통 기존에 이렇게 내연기관 모델, 특히 고성능 스타일로 차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전동화를 적용을 시킨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보통 2열 시트 하단 부분에 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트렁크 공간도 최대한 좀 확보를 하고, 또 주행 거리를 확보를 하기 위한 배터리의 공간도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A7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전부 다 트렁크 아래쪽으로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덕분에 14.1kWh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치고는 꽤 양호한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를 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차 자체가 워낙에 길고 동시에 납작하다 보니까 2열 시트 아래쪽에다가 배터리를 배치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터리를 배치를 한 결과 안쪽으로는 여전히 깊어요. 거기다가 스포츠백 타입으로 뒤쪽 유리까지 넓게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무언가 커다란 짐을 싣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수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도 않아요. 하지만 트렁크 바닥이 올라온 덕분에 트렁크의 용량 자체는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골프백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던 스팅어를 탔었던 제 입장에서는 트렁크가 조금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 짐들을 조금 널브러뜨려서 이렇게 실어놨는데, 확실히 다른 차들보다는 공간이 조금 좁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조금만 무리를 한다면 골프백 2세트, 골프 체압뿐만 아니라 보스턴백까지도 같이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7을 PHEV로 사겠다라고 하면은
성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동시에 연비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공간의 활용성까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기대를 하신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아우디 A7 PHEV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1열에 앉아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전기차처럼 운행을 할 수가 있는 배터리 잔량이라든가 전기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아주 몇몇 가지 요소들을 제외를 하면은 사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기존의 A7하고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공조장치 터치 디스플레이, 커다란 내비게이션 화면을 같이 크게 띄우거나 좁게 띄우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까지, 계기판이죠.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까지 커다란 3개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적당히 하이글로시를 섞어서 쓰면서 우드톤의 이런 플라스틱 실내 소재까지 사용을 해서 고급스러운 것, 이런 쪽으로도 고급스럽고 저런 쪽으로도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원목톤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뭔가 좀 매끄러운 형태의 고급스러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해둔 것들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우디가 잘 사용을 하는 요 전자식 변속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전자식 변속기, SBW라고 하죠. Shift by Wire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변속기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들, 최근에 출시된 차들, 뭐 그랜저라든가 산타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죠. 그 차들에서도 칼럼식 변속기를 썼는데, 주행하는 방향에 맞춰서 D는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꺾어야 되고, R은 후진이니까 뒤로 가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꺾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직전에 썼던 게 버튼식 혹은 로터리 방식이었고, 그 한 단계 전으로 가게 됐을 때 썼던 방식이 이 레버 형태의 시프트 바이 와이어 전자식 변속기였습니다. 아우디가 변화가 느리다 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한 점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현대차 그룹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이제는 좀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익숙해져서 지루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포인트지만, 큰 도전을 안 하고 그냥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최근에 아우디가 신차가 없어요. A6가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많이 팔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차들, 뭐 이트론이라든가 이트론 GT, 이트론 스포츠백, RS 이트론 GT, A7을 비롯해서 A8, 뭐 A6, A5, A3, RS3에 이르기까지 나름 꽤 탄탄한 그런 라인업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차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던 차들의 고성능 버전이라든가 연식 변경이라든가 그런 차들을 좀 출시를 해서 국내에다가 꾸준히 조금씩 계속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더라도 진부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변화가 느리긴 하지만 여전히 쓰기 괜찮고 또 쓰기 나름 편리하고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나치게 포장을 많이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것이 더 항상 좋은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익숙한 A7의 그런 형태들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A7 PHEV의 2열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A7이라는 차의 매력,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이 매끄럽게 내려오는 그 실루엣, 섹시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는 한데, 그 때문에 따라오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뒷좌석에서의 거주성입니다. 물론 예전에 나왔던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좋아진 거기는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같은 것들도 아예 이렇게 쭉 슬라이드처럼 쭉 내려오면서 딱 투시트, 뒤에도 투시트, 그러니까 딱 4명만 앉을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A7이 가운데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살짝 눕듯이 앉게 되면은 이 차가 길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공간들을 활용을 하면서 나름 거주할 만한 공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특히 위아래 높이가 낮은 편에 해당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도 이렇게 살짝 좀 파여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만 하더라도 머리가 지금 다 흘랑말랑해요. 뭐 제 두피하고는 조금 텀이 있기는 하지만 머리카락은 완전히 닿기 때문에 위아래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 발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요.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이제 전기 모터에서 출력이 넘어가는 그런 고정한 케이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운데가 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 공간까지도 해서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위아래 공간만 뺀다면 말이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눕듯이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눕듯이 앉게 되면은 헤드레스트가 걸립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까지 조절을 하면은 허리가 박살나기 좋은 자리가 만들어져요. 위아래, 앞뒤, 좌우 다 괜찮은 공간이지만 허리까지도 괜찮은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다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7은 공간 자체가 좁은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실내의 부피라고 해야 될까요? 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지만, 뒷좌석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차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트렁크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가 뒷좌석 요 2열 시트 하단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트렁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열 시트라든가 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이가 기존의 A7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배터리를 뺐다면은 훨씬 좁은 그런 공간을 만나게 됐겠죠. 그렇게 됐다면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은 굉장히 평범한 편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팔걸이를 겸하면서도 컵홀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작은 사이즈의 컵홀더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냐? 앞좌석 뒤쪽에 그물망, 도어 아래쪽에 컵홀더, 추가적인 컵홀더, 이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2개 USB-C 타입 충전 포트, 그 다음에 B필러 쪽에 송풍구, 아래쪽에 송풍구, 이렇게 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편이죠. 굉장히 매끄러운 라인을 갖고 있지만 스포츠백 형태로 트렁크가 완전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또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쉐이드도 또 장착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어가 뒷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 꽤 두꺼운 유리 두 겹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하고 문을 닫았을 때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차음성, 이거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내에서의 정숙성으로 이어지거든요. 상당히 잘 걸러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약간 좀 찌그러지듯 앞뒤로 이렇게 긴 공간을 갖고 있다 뿐이지, 그 외의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아우디 A7 PHEV 55 TFSI equattro, 상당히 긴 이름의 이 차를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이 약간은 좀 재미있는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함께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발휘를 하는 성능이 합산 출력으로 최고 출력 약 36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약 51kgm/m 라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해주고 있어요. 기본이 되는 엔진 자체가 상당히 배기량이 낮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의 전체적인 크기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조금 출력이 부족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보통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전기 모터가 더 추가로 장착이 되면은 엔진은 앞쪽에 장착을 해주고 전기 모터는 뒤쪽에 장착을 해줘서 전후 무게 밸런스도 조금 맞춰주고, 전기 모터로는 뒷바퀴 쪽에 조금 더 많은 출력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또 이 전기 모터 특유의 강력한 토크감들을 더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 이 A7 PHEV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전부 다 트렁크 쪽으로 몰아준 대신에 전기 모터도 앞쪽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물론 구동력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뿐만 아니라 뒷바퀴 쪽으로도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전기 모터까지도 다 앞쪽에 배치를 해 줘서 앞쪽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조합이다 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주행을 했을 때 전후의 밸런스가 그렇게 많이 깨진다든가 그런 느낌들, 특히나 고속으로 갔을 때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은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쿼트로라고 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섞여 있는 요 쿼트로 시스템 덕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체감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쿼트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느낌들이 조금씩 들었던 반면에 이 쿼트로 시스템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매끄러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행에 대한 질감 자체는 기존의 쿼트로 시스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사륜구동의 주행 감각들을 전달을 해주는 게 이 A7 이쿼트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리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주행 거리로는 약 한 45km 정도를 전기 모터만 가지고 전기차처럼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보니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45km에서 50km 정도, 그 정도 거리를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가 그렇게 큰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경에서 이 엔진만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엔진만으로도 발휘를 하는 게 최대 토크가 약 한 36.7kg/m 정도, 마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50마력 가까이를 발휘를 해주거든요. 그 말은 이 2리터 엔진을 최대한 쥐어짜서 끌어낼 수 있는 대부분의 성능들을 다 끌어내고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주는 그런 형태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를 다 소진을 해서 지금 뭐 엔진으로만 운전을 한다 라든가 전기 모터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두 가지가 모두 힘을 발휘를 한다든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250이라는 마력 수치도 그렇고 약 한 360마력이라는 합산 출력도 그렇고 상당히 센 강력한 그런 출력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힘이 부족하다던가 펀치감이 부족하다던가 그런 느낌들은 잘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5.8초 정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차는 완전한 고성능이나 초고성능을 추구하는 S나 RS 모델이 아니다, 그냥 그런 느낌들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둔 A7이라는 차다 라는 점들을 같이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이 차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부족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주행 모드에 따른 이 드라이브의 성향 변화, 이런 것들도 꽤 명확한 편에 해당을 하고요. 그런 각각의 모드 속에서 이 차가 발휘하는 성능, 그리고 이 차에 우리가 기대하는 성능,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충분히 발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인상적인 거는 배터리도 들어갔고 전기 모터도 들어갔지만 차의 무게감이 그렇게까지 많이 무거워졌다라는 느낌들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엔진의 배기량이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들은 특유의 전동화 모델들의 이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를 난 사고 싶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어쨌든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됐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됐든 하이브리드 형태의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A7 PHEV는 나쁘지 않은 그런 만족감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느끼는 건데, 배터리가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다 소진해서 엔진으로만 구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상당히 정숙해요. 아까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유리도 마찬가지고요, 뒷유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싹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 실내에서 느껴지는 쾌적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브랜드죠, 아우디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런 브랜드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해도, 지금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에서도 선보였지만 이 전기 파워트레인이 적용되는 차들에서도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기술적 완성도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차다라는 것들을 이 A7 PHEV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이 차를 살 것인가? 저는 저한테 금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고 섹시한 차를 살 용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PHEV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A7하고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A7 PHEV는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유의 날카로운 주행도 가능하지만 거기에다가 멋진 디자인도 갖고 있지만 효율도 굉장히 좋은 차, 이런 차가 조금 더 많은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우디의 A7 PHEV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여러가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의 가격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2천만원 언더로 살 수 있는 차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A7 PHEV의 가격은 생각보다는 꽤 합리적입니다. 물론 기존의 A7 자체가 많이 비싸진 그런 이유들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 사실 저는 이 차가 처음에 출시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당연히 1억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는 9,80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A7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 물론 선택 품목이라든가 뭐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의 갭이 있기는 하지만 9,600만원대에서 보통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PHEV하고 2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A7을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도 생각보다는 긴 편에 해당을 하고, 또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은 데다가 엔진의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충분한 성능과 충분한 공간, 트렁크의 공간은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꽤 넉넉한 그런 공간의 활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A7을 고려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 차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충전에 대한 귀찮음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글쎄요, 제가 그동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너분들을 만나보면서 그거 굳이 충전 안 해도 그냥 하이브리드처럼 잘 굴러가더라고, 매일같이 서킷 타는 것처럼 막 200km씩 밟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괜찮던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충전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주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A7을 고려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A7 PHEV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차가 마음에 꽤 들었기 때문에 이 차를 조금만 더 즐기다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